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작아지지 않고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살고 싶고 남들이 좋은 사람으로 바라보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래서 자신의 진짜 마음을 못 봅니다. 마음의 호수를 키우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게 공부고 수행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크기가 본래 바다와 같다라고 사람한테 목매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작은 연못에다가 돌을 던지면 파장이 작습니까? 큽니까? 엄청나게 커요. 그런데 바다에다가 돌을 던져봤자 이게 파도인지 물결이 출렁이는 건지 잘 몰라요. 3년 만에 제 새로운 책이 나왔습니다. 하루도 너를 잊은 날이 없었다. 오늘처럼 힘든 인간관계가 있다면 이 책을 꼭 보십시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많은 분들을 보면서 저는 왜 이렇게 뒤처지며 살고 있을까? 나는 왜 실천을 하지 못할까? 나도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 남들한테 칭찬도 받고 박수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마음은 그런데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소통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스스로 너무 작아지는 내 모습을 발견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작아지지 않고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살고 싶고 남들이 좋은 사람으로 바라보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사람들을 만나면 자기가 자꾸 작아지는 거예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꼭 잘못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작아지기도 하고 눈치 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예민한 건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만난 사람들, 특히나 좋은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될 때는 왜 함께 있으면 있을수록 내가 스스로 소심해지고 눈치를 보고 작아지는 걸까요? 라는 질문도 있었어요. 자, 이 두 질문이 이제 똑같은 질문인데,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인연을 만납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인생에 그 사람이 참 필요한 존재가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은 참 나에게 불편한 존재다. 또는 만나면 만날수록 이 사람과 만나면 뭔가 마음이 편안해진다. 기분이 좋아진다. 이 사람을 만나면 행복해진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참 좋죠. 그게 행복의 시작이죠. 근데 이게 다 어찌 보면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을 얻는 수동적인 방법일 수도 있어요. 뭔가를 만나지 않아도, 누군가를 만나지 않아도 본인의 마음의 행복이 항상 유지가 된다면 사람한테 목매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기 제주 앞바다에 바닷가에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참 행복해해요. 그러면 다시 육지로 되돌아가면 마음이 불편해져요. 바닷가에 있으면 기분 좋아요. 다시 집에 가면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면 이게 바닷가가 문제인가요? 내가 문제인가요? 집이 문제인가요? 이건 내 마음이 문제거든요. 내가 어디에 있든 내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바닷가는 항상 그곳에 있었고 집도 항상 그곳에 있을 뿐이에요. 내가 그걸 판단하고 분별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바닷가가 좋다. 바닷가에 가면 좋아. 그럼 바다가 나를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바다가 안 보이면 내가 답답하고 싫은 거예요. 그럼 모든 게 다 바다와 집의 문제다. 이게 뭐예요? 외부로 향한 시선이에요.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바깥으로 향한 모든 시선을 내 안으로 되돌리는 게 마음 공부의 첫 시작입니다. 회광반조. 바깥으로 나간 빛을 다시 되돌려서 내 마음의 안을 비추는 거예요. 왜냐? 내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자꾸 빛을 찾아가는 반딧불이처럼 자꾸자꾸 바깥을 향해 찾아다니는 거예요. 헤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허덕이죠. 허덕이게 되면 평생을 허덕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등불이 되고 내가 빛을 밝히면, 내 안을 밝혀주면 어느 상황에도 어떤 어두운 동굴 속에서도 암흑 속에서도 괴로움 속에서도 내가 비출 수 있죠.
나를 비출 수 있으니까 그 빛으로 인해서 세상도 비출 수 있고 사람들, 어두움 속에 있는 사람들도 비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공부에서 내가 나를 먼저 비추고 내가 밝히는 일이에요. 근데 아무리 밝혀도 내가 밝혀지지 않고 어두운 것 같아요. 공부를 아무리 해도 잘 안 돼요. 자, 오늘 질문자가 한 분 있었어요. 그 댓글에서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채화님, 제가 마음 공부를 하는데 제가 스승이 한 분 계신데 그 스승이 내가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도 많이 해라 그러고 수행도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큰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방법이 좀 잘못됐습니다. 물론 그분의 말도 맞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내가 큰 사람이 되려면 큰 마음을 내는 것이 중요한데 작은 연못에다가 돌을 던지면 파장이 작습니까? 큽니까? 엄청나게 커요. 그런데 바다에다가 돌을 던져봤자 이게 파도인지 물결이 출렁이는 건지 잘 몰라요. 오늘 말씀하신 그분은 상담을 하시는 분인데 어떤 사람이 얘기하고 어떤 사람이 얘기하고 힘든 사람이 얘기할 때 내가 타격을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에게 자꾸 신세한탄하고 힘들다고 하면 싫죠? 타격 받잖아요.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해? 근데 저는 이 자리가 여러분들의 고민과 걱정과 괴로움을 항상 듣는 자리잖아요. 10년을 그렇게 들어왔죠. 댓글에 보면 참 걱정되는 댓글이 많이 달리죠. 어떻게 그렇게 듣고 살아요? 선생님, 힘들지 않아요? 그 내담자가 저한테 물었어요. 그래서 본인도 상담을 하는 사람으로서, 고민을 해결해주고 상담을 하는 사람으로서 본인도 어떠한 얘기를 듣든 좀 출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마음이 좀 편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안 편하니까 상담하고 내담자들하고 소통하고 나면 피곤하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너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저도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본인이 자꾸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하는 이유가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한대요. 그런 걸 들었을 때도 여여하게 받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꿈이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작은 연못에 돌을 던지면 물결이 금세 튀고 출렁출렁 됩니다. 근데 큰 호수에 돌을 던져봤자 효과가 별로 없어요. 물도 출렁이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타격을 받고 그 사람들의 내담자들의 스트레스 받는 사건 사고를 들었을 때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건 내 마음의 호수가 적다는 거예요. 작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호수가 크기가. 아직까지 수행의 깊이가 작아서 어떤 말과 행동에 빠르게 파도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배우자의 말 한마디에 파도치잖아요. 자식의 행동 하나에 파도치잖아요. 부모님의 말 한마디에 파도친단 말이죠. 이게 왜 그럴까요? 내가 아직까지 마음의 호수가 좁아서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마음의 호수를 키우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게 공부고 수행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크기가 본래 바다와 같다라고 여러분이 알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오신 내담자가 저는 채화님 마음이 너무 좁은 것 같아요. 이런 상담하는 일을 하는 게 잘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열심히 기도하고 수행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의 마음이 작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은 누구 생각이에요? 누구 감정이에요? 제 감정이죠. 제 생각이에요.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저는 당신이 큰 바다처럼 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본인이 그런 사람인 걸 모르네. 그때 본인이 그런 존재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스스로를 생각할 때 이걸 억지로 상상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이 무한한 힘과 무한한 능력은 본인이 발견하고 확인하기 전까지는 잘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의 뇌나 우리의 인간의 능력은 눈 감는 그날까지 개발이 잘 안 되거든. 영어 공부하고 수학 공부하고 국어 공부하고 돈 버는 공부하고 요런 거는 잘 돼요. 그게 인간의 삶의 목적이니까. 돈이 많아야 행복하고 주변에 인기가 많아야 행복하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존경해줘야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인간의 패턴 자체가 워낙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수천 년 동안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진짜라고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공부를 깊이 해보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잘못됐다가 아니라 그 형식도 옳지만 다른 형식의 삶도 보이는 인연이 생겨요. 그때가 되면 이 전자에서 마음먹었던 게 서서히 무너집니다. 정화가 돼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돈 필요하죠. 인기 좋으면 좋죠. 행복하고 행복은 빼고 어떠한 상황에서 인정받고 존경받으면 좋죠. 근데 그게 다 뭐다? 남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한 관점 속에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진짜 마음을 못 봅니다. 남이 내가 돈이 많으니까 인정해주고 존경해주는 것 같고 내가 이 핸드백을 들었을 때 남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 것 같고 이 모든 게 남의 시선에 얽매여서 사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온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자, 그래서 우리의 무의식과 우리의 진짜 마음의 평온과 행복에 대해서는 눈 뜨지 못해요, 잘. 근데 공부를 오래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그게 눈이 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자의 삶의 행복도 인정이 되지만 이 후자의 삶의 행복과 감정들이 또 다른 행복으로 거듭난다니까. 그래서 이게 출가를 하기도 하고 수녀님이 되기도 하고 또는 모든 걸 내려놓고 자연인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 맛을 살짝 보기 위해서.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걸 중요하게 여기는 건 각양각색, 답이 없다, 무유정법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이 A, 전자, 항상 성공과 돈과 인기, 명예, 남들이 보는 시선에 얽매인 삶을 전부라고는 보지 말자는 거예요. 이건 그냥 하나의 A 파트의 삶의 방식일 뿐이다. 여긴 B 파트도 있다. 또는 C 파트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A 파트에 집중되어 있는 게 우리 아버지,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그때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무의식 안에 이게 A 파트가 가장 큰 거예요. 그래서 이 B 파트를 잘 모르죠. 여러분과 지금 우리가 함께 하는 거는 B 파트예요. 목욕탕에 들어가면 빨가벗으면 이 사람이 재벌인지 돈이 많은지 돈이 적은지 거지인지 노숙자인지 잘 몰라요. 그때 우리는 자유로워져요. 지위가 없고 명분도 없고 성공 실패도 없어요.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그곳이 바로 해탈의 장소예요. 그래서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전부 다 돈이 많든 적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는 소리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해탈의 소리입니다. 옷 벗고 빨가벗고 니나 내나 아무나 분별이 없고 차별이 없는 곳, 그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뜨겁고 시원해서 나오는 줄 알았죠, 여러분? 물론 그것도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이 자유롭고 편안한 거예요. 특히 어르신들이 그런 소리 많이 내죠. 자, 우리가 사람들이 목욕탕에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옷과 옷 매뭅새와 신발 판단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행동의 패턴을 판단하지. 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어떻게 걷는가. 근데 여러분, 빨가벗고 목욕탕에서는 걷는 것도 신경 안 써요. 그냥 걸어요. 근데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빼쪽 구두를 신고 이렇게 가방 하나 들면 또 걷는 게 달라진다. 근데 목욕탕에서 이렇게 걷는 사람이 있는가? 없어요. 그냥 걸어요. 바가지 하나 들고 떼수건 하나 들고 그냥 걸어가요. 어디 앉을 데 없나 이렇게 걸어가요. 왜냐, 해탈 상태예요. 그때는
신경 아무도 안 써. 그냥 걷는 거예요. 때밀 때 어디 있나 찾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옷을 입잖아요. 구두를 하나 신잖아요. 백을 하나 들잖아요. 머리에 뭐 하나 쓰고 머리기름 하나 바르잖아요. 그때부터 모양이 달라집니다. 예, 턱이 올라가고 이렇게.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도 그 사람을 분별하고 이제 진단하지는 말아요. 그냥 말과 행동의 패턴을 그냥 한번 지켜봐요. 그러면 훨씬 더 편합니다. 패턴, 말과 행동, 옷을 보고 그 사람의 고급차를 보고 그 사람의 신발을 보고 가방을 보고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의 패턴을 보시라. 자칫 잘못하면 그 가방에 속고 그 외제차에 속거든요. 그래서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과 행동, 물론 말과 행동의 패턴도 완벽하게 속이는 사람이 많지. 진짜 사기꾼들은. 그런데 외모로 보이는 물질에 속는 것보다는 덜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가족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하루도 너를 잊은 날이 없었다. 이 가족 부분에 한번 읽어봅시다. 94페이지입니다. 94페이지. 돌아가신 분에 대한 마음의 감정과 힘듦이 있을 때, 사별했을 때, 이 얘기를 한번 봅시다. 94페이지 아래에서 두 번째 줄이에요. 책이 없는 분은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그냥 검색하면 나옵니다. 하루도 너를 잊은 날이 없었다. 뭐 쿠팡이나 카카오톡 선물하기에도 있어요. 교보문고에도 있고. 자, 94페이지 아래에서 두 번째 줄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니 살아남은 우리가,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 지금 49제도 있고 어머님이 돌아가셨고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댓글에. 자, 그러니 살아남은 우리가 그분을 향해 정말 잘 살았다고, 시절 2년 동안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다고 말해 주자. 그 말은 떠나니가 듣는 것이 아니고, 그 아빠가 듣고 엄마가 듣는 게 아니고, 들으면 더 좋고, 듣는지 안 듣는지 귀신은 몰라요. 귀신같이 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은 듣는지 안 듣는지 몰라. 영혼은 듣는지 안 듣는지. 그래서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 말은 떠나니가 듣는 것이 아니라 실은 내 무의식이 듣습니다. 이건 확실하단 말이죠. 내 무의식이 듣는 거 확실해. 떠나간 망자와 영혼이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몰라. 하지만 내 무의식은 들어.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칼 융, 여기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의 제자였죠. 나중에는 서로가 쌍극이 되었지만, 융이 말한 집단 무의식처럼 그 무의식은 온 가족이 깊이 이어져 있어서 내가 떠난 이를 편안히 보내드릴 때 살아있는 가족의 마음도 함께 편안해집니다. 칼 융이 말한 집단 무의식 안에는 윗대 10대까지만 올라가도 2,000명 이상의 영향을 받아요. 우리의 무의식이. 때로는 2억 명. 그러니까 우리의 무의식 안에는 무한한 의식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편하면 그 의식들도 다 연결된다. 슬픔을 너무 오래 붙들면 떠난 이의 기운이 내 안에 계속 머문다. 산 사람은 빠르게 망자를 기도해서 보내드리고 잘 살았다고 말해주며 다시 산 사람의 삶으로 돌아오는 것이 산 사람이 해야 되는 수행이다. 그것이 또한 떠난 망자를 위한 길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떠난 인연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지 말고 내 살아있는 생자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망자를 위한 일이다. 기억합시다. 3년 만에 제 새로운 책이 나왔습니다. 하루도 너를 잊은 날이 없었다. 오늘처럼 힘든 인간관계가 있다면 이 책을 꼭 보십시오.